1944년 11월 7일 화요일 구름, 5시 40분 기상. 오늘은 처음으로 고된 작업을 했다고 절실히 느꼈다. 처음으로 해본 벼베기다. 1학년생과 2학년생 같이 했다. 벼를 베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재미있었지만 차츰 베어나가는 사이에 아주 고되었다. 견디고 견뎌 오전 중 작업을 무사히 마쳤으나 오후가 되어 손이 아파 벨 수 없을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허리도 아파서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나는 정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황군 장병님들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바꿔 원기를 내서 했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되었고 일이 척척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성과를 올렸다. 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제1편 검열받는 일기.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학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한 여고생의 일기가 발견됐다. 그 일기의 주인공은 서국정. 정읍공립고등여학교 2학년이던 그녀는 1944년 4월 1일부터 1945년 1월 6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남겼다. 어머니의 일상과 학교 생활이 소상히 기록된 일기. 일기는 모두 일본어로 쓰여 있었고 아들 이만천은 독학으로 배운 일본어를 바탕으로 한자 한자 번역하며 다시 한글로 옮겨 적었다. 작년 2024년은 이리여자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00주년 행사팀에 제출할 어머니 이리고등여학교 사진하고 당시에 썼던 일기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진과 일기를 찾아놓고 일기장을 열어봤더니 정읍고등여학교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리고등여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기에는 이리가 아니고 정읍고등여학교라고 써있던 것입니다.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한참 생각하다 일기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읍고등여학교라고 써있는 이유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고생 서국정의 일기는 지난해 익산시 기록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다. 일제강점기였던 1944년 당시 교육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밝혀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변은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교수. 이게 검열을 받기 위한 학교의 이제 숙제로만 제출하기 위한 일기였다라고 본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전시체제기, 특히 전시체제기 안에서도 44년이라는 시기는 일제 막바지이고 44년이면은 거의 뭐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 전쟁이 막바지에 몰려서 거의 패전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물자는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전쟁이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동원해야만 그야말로 총동원이 더 절박해진, 총력전이 더 절박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식민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일기를 학교에 내기 위해 썼다는 것은 그 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주 생생한 학교의 일과, 그러니까는 그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고 학생들이 무엇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보냈는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검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제출된 일기 전부를 불태우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감시와 통제를 위해 검열했던 일기들.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본인 교사들은 학생들의 손에서 걷어간 일기장을 모조리 불태워버린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학교에 있던 모든 문서 기록을 다 태우고 갔다는 것을 제국을 살았던 소녀들이라는 책에서 보았습니다. 제국을 살았던 소녀들은 일제 강점기 때 서울이죠. 경성 제1고등여학교에 다녔던 일본인 여학생들의 식민지 체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가운데 저의 관심을 가장 끌었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이로 된 모든 문서 기록을 불태울 때 학생들의 일기를 불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큰 웅덩이를 파놓고 일기장을 전부 여기 쏟아 부은 다음 다 태우고 활활 사른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증거인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성 제1공립고등 여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모두 불태우고 갔다면 무슨 근거로 일기를 검열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어머니 일기는 파란색 잉크로 쓰여졌는데요. 선생님이 곳곳에 빨간 글자로 뭐라고 몇 자씩 적어 놓았고 또 어떤 곳은 선생님의 빨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일기를 장순순 전북대 사학과 교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제일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고생, 10대 후반이잖아요. 중반에서 후반. 여고생의 일기를 학교 선생님이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빨간 펜 해주고 참 잘했어요 붙여주듯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빨간 펜을 해주고 도장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저도 여기서. 예. 1944년 6월 30일 금요일 맑음 5시 반 기상 첫 번째 시간에 장문이 들어있었으나 오늘은 장문을 하지 않고 화법을 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반수 이상 마쳤고 오늘은 25명 정도 남아있다. 나도 이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말하는 기술을 몰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같은 기차 통학생 하나야마 상한테 한 수 배울 생각으로 물어봤더니 하나야마 상이 남을 웃기는 요령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무도 고마웠다. 그 덕분으로 화법을 할 수 있어서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친구의 친절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었네요. 매일 일기가 아름답게 써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제는 학생들의 사상 통제, 상호 감시를 위해 일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기를 모두 불태웠다. 나의 불평, 불만,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 동급생의 일기에 포착, 제출되는 구조였다. 이 같은 통제 권리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1944년 7월 7일 금요일 구름 5시 반 기상 오늘은 7월 7일로 진짜 의미 있는 날이다. 오늘은 진화사변 7주년 기념일이다. 교장 선생님은 오늘처럼 의미 있는 날을 머릿속에 담아 모내기를 하고 황군 아저씨들의 노고를 생각해 훌륭하게 작업을 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다. 이 훈화를 듣고 몸이 긴장되었다. 좋아, 훌륭하게 해보자 라고 각오하고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청난 성적을 올렸다. 진화사변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발발한 중일전쟁이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일기가 기록된 1944년에는 7년째를 맞았고 그해 서국정의 나이는 17살, 정읍고등여학교 2학년이었다. 교장은 이 전쟁은 위대한 전쟁이다. 천황폐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다. 라며 침략전쟁을 의미 있는 전쟁으로 포장했고 학생들에게 전쟁 참여를 강요했다. 여고생 국정의 일기 속 또 하나의 발견은 학교가 병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장의 훈화는 물론 일기에는 교련, 국방경기, 방공호 파기, 행군까지 기록되어 있다. 1944년 10월 18일 수요일 맑음, 5시 반 기상. 오늘은 검정 행군이 있었다. 4kg의 무게를 지고 행군하기로 되어 있다. 장소는 소성면을 넘어 훨씬 먼 곳이었다. 왕복 6리길이다. 아침 조회를 마치고 1, 2학년 함께 출발했다. 마침 날씨도 좋아 검정 행군하기엔 가장 적합했다. 이처럼 맑고 좋은 날 우리들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무사히 행군을 마쳤다. 선생님도 아주 좋아하셨다. 6리길을 걸었기 때문에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 아팠지만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었기 때문에 즐거웠다. 1944년 7월 14일 금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방공호를 파는 작업을 했다. 1학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흙을 부수는 일을 했다. 2학년은 대피호를 파는 작업이었다. 드디어 각자의 일터에 도착했다. 25명당 대피호 하나를 파기로 되어 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이것이 언제 다 만들어지나 하고 마음속으로 놀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후까지 걸려서 2개를 훌륭하게 완전히 다 팔 수 있었다. 정말 기뻤다. 우리들 여성 25명의 힘으로 실로 대단한 일이다 라고 혼자 기뻐했다. 자, 적기야 올 테면 와봐라.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줄 테다 라며 우리들을 믿음직스럽게 생각했다. 변은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교수. 노동력은 또 다 이렇게 나가고 남자들은 군대 가고 뭐 다른 데 군수공장에 가고 뭐 이렇게 군속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또는 강제징용을 가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징용이 남자들이 가잖아요. 강제노동.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성들이 그 노동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로령, 근로보급령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가지고 아예 그 학교 자체가 병영화되고 노동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다 마지막에는 방공업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 모든 노동을 거기 일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 여학생 몇 명이서 될까 했는데 아, 우리 성공했다. 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날마다 그런 일과를 보냈다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여성들 그 노동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이 정신무장이 필요하니까 아침마다 조회에서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신들은 훌륭한 한국 시민이 될 그런 청년들을 길러낼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1944년이라는 일기의 시간적 배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930년에서 45년까지를 일제패망의 15년사라고 한다면 1944년은 그 몰락이 임박한 절박한 시기였다.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의 패전이 불가피하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다. 일본 내 반전 여론이 나오기도 했고 그중 천황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불경죄에 걸려 헌병대에 끌려가는 양심범도 증가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1944년은 일제가 최후의 발악으로 징용, 징병, 정신대 동원의 혈안이 된 시기였던 것이다. 김민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44년의 전황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세가 계속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6월 달에 사이판이 이제 일본이 완전히 패배를 하죠. 사이판이. 그리고 그렇게 패배했다는 얘기는 미군이 일본군을 토벌하고 사이판을 함락시킨 얘기고 그 사이에 엄청난 인적 손실이 현장에서는 발생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판의 그 병사들 가운데는 당연히 조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필리핀도 이제 그 일본이 거기에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다음은 오키나와 쪽으로 미군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역시 오키나와에서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교육은 전쟁에 철저히 종속되어 갔다. 학교 교육은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1943년 일제는 대동아전쟁 완수를 내세우며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 이것은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황국신민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고 가기 위해서였다. 김기성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모두 다 조선 사람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그런 기제로 사용되어진 거 아닌가 이래 싶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그 일본은 이제 그 3차 조선 교육령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이제 전시체제 교육령으로서 이제 성격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죠. 43년 제4차 조선 교육령은 전시체제 완전히 교육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내세운 인고 단련, 그리고 1943년 제4차 교육령에서 강조한 연성, 두 교육방침 모두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일, 침묵과 복종만이 일제의 교육 목적이었던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2편 황국신민화 일본 여성 만들기, 제3편 학생 노동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944년 9월 22일 금요일 맑은 후 비.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을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들을 미워한다든가 뭐라든가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생도인 주제에 한심하다고 생각되어 마음속으로는 아주 좋지 않다고 느꼈다. 선생님의 주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고 또 어디까지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1944년 9월 24일) 일요일 맑음. 6시 기상. 오늘은 휴일인 일요일이다. 어제도 쉬었는데 오늘도 쉰다. 긴장을 풀면 좋지 않다. 쉼이 계속되면 사람이라는 것은 긴장이 풀어지는 법이다. 나는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일거리를 찾아 일을 하거나 했다. 그 가운데 예를 들면 세탁을 하거나 밭에 풀을 뽑기도 했다. 학교에선 상당히 힘든 일을 해도 그다지 힘든 줄 몰랐는데 집에선 조금 일을 해도 몸이 몹시 나른해지기도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언제나 학교에서 규율적 생활을 한 탓이고 규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일제는 여성에게서 요구한 것이 많았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현모양처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남편과 아들을 전쟁에 바치는 군국의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강요했다. 8월 14일 방송되는 제4편 군국의 어머니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본다. 1944년 4월 25일 화요일 구름. 6시 기상. 오늘은 야스쿠니 신사의 임시 대제일이기 때문에 학교는 쉰다. 쉰다고 해도 집에서 가사와 공부를 하고 모든 일에 힘쓰라고 선생님이 강조하셨다. 우리들은 그대로 일을 훌륭하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먼저 처음에 국기를 세운 다음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정했다. 잘 생각해보니 내 배낭이 전부 망가져버려 쓸 수 없을 정도였다. 오늘은 그 수리를 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에 전부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어렵지 않았으나 손이 아팠다. 훌륭하게 완성된 배낭을 보고 아주 기뻤다. 임시 대제일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거행되는 대규모 제사다.
전몰 장병과 군 관계자들을 한데 합사하는 일본 제국이 치른 가장 큰 추도 의식 중의 하나다. 그만큼 야스쿠니 신사는 단순한 위령 시설이 아니다. 천황을 위해 죽은 자들이 천황의 은혜로 생전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신으로 추앙받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김민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사 중에 야스쿠니는 좀 특수한 신사거든요. 그때도 전몰자인데 그 전몰자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안에 합사를 해버렸잖아요. 합사는 게 뭐냐면 뼈를 따로따로 유골한 게 아니라 전체로 그냥 다 태워갖고 n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뼈를 다른 사람하고 섞여갖고 나눠버렸다는 얘기는 이건 인간의 퍼스널리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범을 하는데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야스쿠니가 나오더라고요. 서국정은 1위에서 정읍으로 기차 통학을 했다. 그런데 일기를 보면 연착이 너무도 자주 나온다. 기차 고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이유도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건으로 운행일지 등 모든 자료가 날아가 버려 이번 방송에서는 입증까지는 못했지만 연착은 군사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측 자료가 나오면 머지않아 입증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8월 15일 제5편 연착에서 함께 생각해 본다. (1944년 8월 20일) 일요일 맑음 5시 반 기상.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다. 아침에 시간이 딱 맞았기 때문에 건강발랄하게 역으로 나갔다. 서두르는 걸음으로 역에 와보니 기차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또 연착이었다. 매일매일 기차는 연착만 하기 때문에 화가 치밀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저절로 짜증이나 명랑한 기분이 돌아오지 않고 울적해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기차가 와서 조금 기분이 좋아졌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다.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 통학생만이 수업이 이미 시작한 뒤에 어슬렁 뒤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17살 서국정의 일기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를 들어본다. 순서대로 김귀성 원광대 교육학과 교수, 장순순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민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것이 개인의 일기이긴 분명하지만 결코 개인의 사적인 그런 그 영역에만 머물지는 않고 당시의 시대 상황, 또 학교 상황 이런 것 등등을 비록 짧지만 이렇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일기 자체도 처음 볼 뿐더러 이렇게 소소한 내용을 담은 그 자료는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나름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기를 보면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 이 일기가 검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일기다라는 생각이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분량에 배치 뭐 이런 글자 정서 이런 것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한 여고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으로 전시체제기에 1944년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학교 생활을 그래도 상당히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1944년에 그 고등학교의 모습을 또 상당히 실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병영국가로서의 모습, 근데 미시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든 이거는 사료로서 역사가가 보기에는 사료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머니 일기를 접하면서
좀 귀하다,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야 이거 좀 정말 학계에서도 연구 가치가 있고 지금 이제 온본이 익산에 이렇게 기증이 됐다고 하니까 익산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록물이다. 왜냐하면 식민시대에 우리가 되게 막 중앙 중심으로 보고 또 막 정책 중심으로 보고 막 경제, 정치 이런 중심으로 봤어요. 그런데 정말 가려진 여성, 또 청소년, 여학생, 학생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일상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정말 이 투영된 것이어서 귀한 기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이는 방송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8월 12일 내일 이 시간에는 제2편 황국신민화 일본 여성 만들기 8월 13일 제3편 학생 노동 8월 14일 제4편 군국의 어머니 8월 15일 연착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단함을 잇는 사람, 그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